제프 쿤스의 레빗이라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 네. 사진을 찍잖아요. 너무 마음에 들어서 네. 자기도 담겨버려요. 진짜. 그냥 한 말인데 다음에 설명하실 건 줄 알고. 아니, 다음에 설명은 안 하는데. 아, 그건 아니에요? 네, 네, 아무리 피해도 나올 방금 수 좀 약간 억바였다고. 맞아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오늘은 현대미술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현대미술의 에디터죠. 네. 에디터 이정훈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현대미술 컨텐츠를 만들고 강의하고 있는 이정호 에디터라고 합니다.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자, 그래서 오늘 현대미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실 이정호 에디터님이신데 에디터가 뭐죠? 일단 글을 쓰는 사람이고요. 보통 이제 작가나 소설가들은 본인 안에서 창작해서 아예 없는 이야기를 만들어내잖아요. 예. 근데 에디터들은 이미 이 세상에 산재해 있는 정보들을 정리하고 편집해서 새로운 맥락과 관점을 더해서 글을 다시 내놓는 사람들. 그러면 이제 또 현대미술 하시려면 네. 글도 쓰셔야 되는데 네. 아무래도 좀 사람도 만나고 또 업계 사람들도 좀 만나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사람 만나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해요, 사실은. 그래서 에디터분들은 보통 인터뷰도 많이 하시고 사람들 만나서 직접 취재하시고 이러는 경우도 많기는 한데 예. 저는 최대한 그거는 안 하고 이제 방 안에서 틀어박혀서 책이나 논문이나 이런 자료들을 가지고 글을 좀 쓰는 걸 선호하는 스타일이에요. 사람을 싫어해요. 사람을 싫어해 하는 근데 미술 작품도 사람이 만드는 건데. 그쵸 그쵸. 사람이 만든 거는 좋아하지만 사람 자체는 싫어. 네. 예. 네. 예. 싫은 거예요? 좀 어려운 거예요? 뭐 불편한 거예요? 어렵고 불편하고 그냥 사람이라는 게 변수처럼 느껴져서 네, 미술 작품이나 책이나 글자는 고정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람은 계속 바뀌잖아요. 근데 그들이 바뀌고 행동하면서 만들어내는 정보값들을 제가 실시간으로 받아들이고 리액션해야 되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은 밖에를 잘 안 나가요? 밖에 잘 안 나가요. 그럼 집에 계시면 보통 뭐 하십니까? 집에 있으면 보통 고양이를 돌보거나 아니면은 책을 보거나 되게 할 일이 많아요. 일을 계속 하기도 하고. 그러면 만약에 외부에서 일을 이제 뭐 의뢰를 할 거 아니에요? 이메일 같은 걸로. 네. 그럼 좀 만나서 좀 얘기를 하자. 그러면 진짜 싫어. 싫어. 저 만나기 싫은데요. 그냥 이메일로 됐어요. 이메일로 하죠. 그냥. 네. 갑자기 전화 되세요? 이러는 것도 너무 불편해요. 전화도. 네. 어떤 용건이 있는데 이 시간에 전화 되세요? 라고 해주시면 너무 감사한데 갑자기 정우님 전화 되세요? 이러면 뭐 때문에 이러시는 거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만큼 이제 좀 힘든데 찬밥 더운 밥 갈 때는 아니니까 네, 이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하는 거는 이제 당연히 맞춰서 이제 일은 한다. 네. 그래서 오늘 현대미술에 관해서 뭐 가벼운 특강? 딱 제 수준이 그냥 일반적인 대중 정도의 수준이거든요. 똥박수 아저씨. 똥을 싸라 박수를 칠 것이다. 똥박수 아저씨. 예, 똥박수 아저씨 정도 그 정도 알아요. 뭐 작품을 안다는 게 아니고 네. 이름을 안다예요. 이름을 안다. 네. 앤디 워홀도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마릴린 먼로랑 그 깡통 정도 알 거예요. 예. 깡통. 그 정도 알아. 네네. 변기. 그래. 변기. 뭐 바나나도 나오고. 바나나 나오고 전박이 호박. 네. 그 정도? 그쵸. 그래서 요거 한번 다 나오나요? 언급해주신 것 중에 한 2개에서 3개 정도 오늘 수업에 준비를 했어요. 나와요. 네. 실제로 저는 이제 또 전박이 호박. 쿠사마 야요이의 호박 작품. 그거 저기 파라다이스 호텔 영종도에 하나 있어요. 그죠? 맞아요. 사실 파라다이스 호텔에 그 작품 말고도 너무 유명한 작가의 작품들이 많아요. 갑자기 여기에 이 작품이 이런 게 되게 많아요. 이거 되게 귀한 작품인데. 네. 그래서 한번 이제 같이 가보고 싶네요. 영종도요? 네. 영종. 제가 다 설명해드리고 이렇게. 그러면 그 작품 거기 다 하나하나 또 네. 그 디테일하게 또 설명 가능해요? 네, 그럼요. 사실 저한테 같이 섬가자고 하신 분이 딱 2분 계시거든요. 이정호 편집자님. 한 분은 강화도에 계신 삼국지 카페 운영하시는 오. 선생님이 계신데 네. 한번 와라. 삼국지 좋아하면 내가 삼국지 모든 걸 모아놨다. 오. 강화도로 와라. 네. 그 선생님이 계셨어요. 2분의 저에게 섬 가자고 한 2분의 사람 중에 한 분이 지금 옆에 계십니다. 네. 근데 그 작품이라는 기준을 어떻게 정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뭐 예를 들어 이런 걸 낼 수도 있잖아요. 공산품을. 네.
근데 그 작품이라는 기준이 대량 생산인지 어떤 기준으로 하는? 예술가의 어떠한 의도가 좀 담겨 있어야 그래도 예술 작품으로서의 맥락을 갖게 되는 건데요. 방장님이 이렇게 집어든 마우스, 로지텍. 로지텍 이 마우스는 네. 사실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방장님이 나 예술 할 건데 이거 내 전시에다가 내볼게 라고 하면은 작품이라고 보려면 또 볼 수도 있겠죠. 글쎄, 설득을 할 수 있다면. 네, 설득의 설득할 수 영역이구나. 설득할 수 있는 컨텐츠를 담아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된다. 납득을 하면 되는 거예요. 설득이라는 거는. 그쵸. 말 그대로. 보통은 이제 말로 설명해서 이해가 돼서 머리로 이해가 돼가지고 이제 넘어가는 경우가 이제 설득이기도 하지만 윽박을 질러가지고 그냥 깜짝이야. 왜 안 해줘? 해줘! 작품이야! 이게 왜 아닌데? 하면서 계속해서 2박 3일 계속 해가지고 네. 알았어요. 해서 하는 것도 나는 일종의 설득이라고 보거든요. 예, 약간 폭력적인 설득이겠죠. 근데 그 과정을 거쳐가지고 통과해서 그 히스토리가 입혀지면 요것도 이제 작품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 이제 작가예요. 제가 뭐 똥박수 아저씨예요. 뭐 워렌 버핏이래. 그게 누구죠? 앤디 워홀. 앤디 워홀이에요. 제가 예를 들어 10억에 팔던 거예요. 아 이건 한 달 동안 사람 안 만나는 거 아니죠? 오늘 이후로 아니죠. 1억에 팔고 싶어. 그러면 이제 파는 사람 좀 약간 곤혹스러울 거 아니에요. 어떻게 됩니까? 1억에 팝니까? 이렇게 팔아야죠. 어쩔 수 없죠. 실제로 데미안 허스트가 그렇게 했었어요. 제작비가 너무 많이 들었으니까 난 이 가격에 무조건 팔아야겠다 해서 내놨었는데 안 팔린 거예요. 네. 작품이. 신의 사랑을 위하여라는 해골에다가 다이아 차차차 박았던 작품이 있는데 진짜 슬프다. 왜냐하면 제목은 진짜 웅장하잖아요. 네, 너무 웅장하죠. 근데 안 팔렸어. 네, 너무나도 크게 홍보를 해서 나 이런 작품 만들었다. 죽음에 대해서 돈 아무리 많아도 의미 없다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작품이었는데 안 팔린 거예요. 한 500억 정도 내놨었거든요. 그러니까 실패한 개그처럼 계속 설명해요. 이렇게 이게 왜 대단한 거냐면요. 자, 저기 다이아몬드의 뜻이 말이죠. 네. 자, 여기 잘 보시면 다이아몬드 각도를 또 보시면 네. 뭐 이렇게 해서 실패한 개그처럼 그렇게 들어갔어요? 사후 처리를? 그렇게 들어갈 수도 있는데 데미안 예. 허스트는 그 정도까지는 하지 않았고요. 데미안 허스트니까. 네, 후에 예. 내가 아는 어떤 컬렉터 그룹이 구매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700억 정도 되는 금액에 구매를 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예. 그 일이 있고 나서 데미안 허스트 작품이 어마어마하게 잘 팔렸거든요. 근데 알고 봤더니 아예 팔린 적이 없었어요. 안 팔렸는데 팔렸다고 거짓말했던 거예요. 그런 식의 행동을 취하는 예술가마저도 존재한다. 이름을 잘 지어야 돼. 이름 따라가요. 네. 대미안이잖아요.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이름 따라가는 거야. 방금 데미안 허스트 작품 같았나요? 와, 생전 처음 들어봤어요.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그런 것도 있잖아요. 예술가가 되게 유명해지기 전까지는 푸시가 되게 들어가야 되는데 작품의 진면목을 알아본 어떤 후원가가 이 사람이 후원을 막 해줘요. 네. 기회도 주고 작품 만들 수 있는 자금도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계속 후원을 해준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작품이 잘 돼요, 예술가가. 네. 그러면은 그 작품에 대한 지분이 있어요? 또 데미안 허스트 얘기를 하게 되는데 네.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데미안 허스트가 이제 활동하던 초기에 넉넉하지는 않았었어요.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했었던 학생이었거든요. 예. 근데 그 시기에 찰스 사치라는 후원자. 불길한데 찰스 사치? 근데 아마 방장님이 예. 모르실 수가 없는 인물인 게 예. 기안팔사 작가님이 예전에 사치 갤러리 전시했던 거 혹시 들어보셨나요? 들어봤어요. 네. 영국이었나? 네. 예, 영국의 사치 갤러리. 이름 잘 지어야 돼. 그 사치 갤러리를 만든 사람이 찰스 사치라는 인물이고 예. 그분이 돈이 굉장히 많은데 왜 많냐면 마케팅 광고 회사를 운영을 했어요. 예. 회사 이름은 사치 앤 사치인데 야, 아니 다다익선이잖아요, 그러면. 그쵸, 사치 그쵸. 앤 사치. 찰스 사치라는 사람이 현대미술에 되게 진심이어서 후원을 정말 많이 해줬었어요. 예.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열심히, 가장 진심으로 후원했던 예술가가 데미안 허스트였었고 찰스 사치가 내가 돈을 아니, 말씀드리기 죄송한데 진짜 수준이 낮은 게 그런 거에만 채팅창이 엄청나게 빠르게 올라가. 왜 이런 데에 반응하는 거야, 대체. 아무튼 그래서 당시 찰스 사치 돈이 많으니까 데미안 허스트한테 큰 돈을 주면서 너가 원하는 거 뭐든지
상관없으니 날 위해서 만들어 날 달라라고 위해서 만들어. 이야기를 해요. 네. 약간 백지수표 느낌으로 어. 그렇게 해서 만든 게 그 박제상어 작품이거든요. 파란색 포르말데히드 용액에다가 상어 넣어둔 작품. 이거 한번 검색해서 봐도 될까요? 네네. 이 상어가 또 처음에는 썩어가지고 예. 그게 또 이슈가 되기도 하고. 야, 이건 뭐 그냥 다 좋네요. 썩어도 좋고 안 썩어도 좋고. 그렇죠. 그래서 이 상어가 썩으면서 당시에 엄청 또 화제가 됐었어요. 교체를 해야 되냐, 냅둬야 되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교체를 하면 이 작품이 원래 1991년도에 나온 건데 당시에 93년도인가 그랬었거든요. 예. 그럼 이 작품의 제작 연도를 93년으로 바꿔야 되냐, 91년으로 놔둬야 되냐. 진짜 생산성 있는 얘기는 아니다.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기준을 잡는 네. 일이니까. 근데 뭐 예술이라는 게 사실 존재 이유 자체가 생산이나 어떤 그쵸. 유용함에 있지는 않기 때문에 새로운 뭐 어떤 개념을 전달하기 위한 맞습니다. 그거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이정호 에디터님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현대미술에 대해서 궁금증이 마구 피어오르고 있거든요. 네. 특강을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오늘 제가 준비해온 특강은 인터넷에서 한 번쯤 우리가 만나본 현대미술이라는 내용입니다. 사실 인터넷 세상을 돌아다니다 보면 무수히 많은 게시판에서 이런 것도 예술이라고 하는 내용들이 되게 많이 등장하잖아요. 맞아요. 어떤 게시물에서 한 번쯤 봤을 법한 예술 작품을 제가 좀 친절하게 설명해 드리고자 준비한 강의입니다. 그럼 이거 길게 써놓으셨는데 인터넷에서 한 번쯤 우리가 만나본 현대미술 줄이면 2단계 예술? 5글자로 줄일 수도 있겠네요. 조롱받은 예술 작품들이라고 할 수도 있고 네, 어. 줄이려면 줄일 수는 있죠. 근데 이제 이게 왜 예술인지 하나하나 설명을 해주시는 거고. 네,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침투부 직원분들이 저에게 이야기해 주신 게 있었어요. 굴림체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열어달라라고 예.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저도 근데 침투부 5년째 시청자이기 때문에 방장님이 굴림체를 좋아하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네. 네, 아니나 다를까 최근에도 또 굴림체에 대한 언급을 하셨더라고요. 네, 맞아요. 굴림체. 저희 그때 생방으로 보고 있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때 민방위 훈련에서 막 밑에 들어가시고 이랬던 것도 다 예. 봤었는데 왜냐하면 사람이 싫어서 밖에 안 나가시니까 집에서 마침 또 그쵸? 네, 맞아요. 방송 맞아요. 볼 일이 있었으니까. 네, 어쨌든 그래서 이제 당시 이걸 보고 있는데 갑자기 굴림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네. 실제로 방장님께서 직접 쓸 수 있을 때 예. 서체들이 다 굴림체더라고요. 맞아요. 일부러 저 굴림체를 골라서 해요. 골라서 심지어 하시는 거예요? 요즘에는 기본이 굴림체가 아닌 데도 있거든요. 그러면 네. 억지로 굴림체를 바꿔서 하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럼 그때 방송 보고 네. 약간 피꺼서 아, 피꺼솥은 아니고 네. 안 그래도 굴림체 얘기하려고 했는데 마침 잘 됐다. 네, 이렇게 생각을 했었죠. 예. 굴림체를 너무나 사랑하는 침착맨님께 굴림체가 구려 보이는 이유에 대한 이야기로 미니 강의로 일단 오픈을 해보려고 하는데 예. 일단 굴림체가 구려 보이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선천적인 이유와 후천적인 이유가 있는데요. 근데 공식적으로 말씀하실 때 구리다고 해요. 보통 뭐 비선호한다 뭐 이렇게 아. 하지 않아요? 좀 돌려서 말하잖아요. 아, 조금 돌려. 아니요. 그냥 평소에도 원래 그런 식으로 설명을 좀 하시는 편이에요. 아니요. 친숙하게. 여기서 네, 특화로. 여기서는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아서 예. 두 가지인데 첫 번째 태생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이 굴림체는 나루체라는 서체에서 비롯해서 만들어졌어요. 예. 이 나루체는 1970년에 일본의 나카무라 유키히로가 개발한 서체인데 네. 정사각형의 틀 안에다가 글자를 꽉 채워 넣어서 사각형 끝부분에 닿는 부분이 동그랗게 말리게 만든 네. 서체입니다. 히라가나 특유의 좀 귀여운 곡선미가 너무 강조가 돼서 출시됐을 당시에 일본에서 인기가 어마어마하게 많았었다고 합니다. 같은 시기 한국에서 예. 일본의 활자기계를 수입하고 있었어요. 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당대 일본에서 최고 인기를 구가하는 나루체도 한국에 들어오게 된 거죠. 예. 우리도 나루체의 어떤 조형 원리를 이용해서 이 사각형 틀 안에 한글을 꽉 채워넣고 끝부분을 굴려서 우리도 귀여운 서체 한번 써보자 하면서 굴림체가 탄생하게 됐습니다. 그럼 나루체 스타일 뺏겼네요.
베꼈죠. 제작 방식을 완전히 베껴서 탄생하게 된 서체인데요. 한글은 이응을 제외하면 직선이 두드러져 있잖아요. 맞아요. 예. 그렇다 보니까 정사각형 틀 안에 넣기가 적합하지가 않아요. 굴린다고 굴려도 약간 억지로 꽉 채워 넣은 듯한 느낌이 들게 됩니다. 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생기게 되는데 가독성이 너무 떨어진다는 점입니다. 예. 가독성 어떤 것 같으세요? 저는 그냥 읽혀요, 사실. 아, 잘 읽히세요? 예. 전 오히려 자기 자유의 여신상이 있는 네. 중국 음식이다? 네. 야, 이거 쉽지 않은데? 왼쪽은 조금 복잡하긴 해요. 왼쪽이 네. 세로는. 유라는 글자에 주목해 보시면 니은, 네. 자음의 가로 길이와 유, 모음의 가로 길이가 상당히 유사해요. 그렇다 보니까 자음과 모음의 구분이 좀 쉽지가 않습니다. 꽉 채우다 보니까. 네,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어린아이들 그림 일기 있을 때 이 네모칸 안에 글자를 꽉꽉 채워 넣어서 자음과 모음의 길이가 비슷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유화적인 느낌을 만들어내고 좀 가독성이 떨어져요. 읽는 것도 느리겠네요. 왜냐하면 꽉꽉 채워서 보니까 파악하려면 다 이렇게 훑어야 되니까. 오, 그거 이제 요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고 이게 긴 글이라면 달라질 것이다. 보여드리기 위해서 가지고 왔는데요. 너무 이쁜데요? 난 이게 너무 이쁜데? 안 이뻐요? 나는 그건가 봐. 네. 굴림체가 콩깍지가 씌었나? 그럴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비교를 해보려고 하는데 예. 가독성에서 차이가 조금 느껴지시지 않으신가요? 느껴져요. 네. 왼쪽은 좀 쫀쫀해요, 더. 여기는 흘러덩. 흘러덩. 그래도 예뻐 보이세요? 네, 사실은 저는 왼쪽이. 왜냐면 저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왜냐면 오른쪽 같은 거를 쭉 긁어가지고 컨트롤 A 해가지고 굴림으로 바꾸면 거동 하면서 늘어나는 건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네. 저는 그래서 왼쪽이 더 좋은데. 여기서 설득이 안 되면 끝난 거예요, 사실? 아니요. 한 단계 더 있습니다. 그래서 읽는 속도가 느려지게 돼요. 우리가 글자를 읽을 때 글자 덩어리로 보면서 뜻을 파악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채팅창이 아무리 빠르게 올라가도 내용을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건데 굴림체는 글자 자체가 좀 뚱뚱해요. 그래서 가로로 읽었을 때도 이미 읽는 속도가 너무 느려지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이제 후천적인 이유들이 또 윈도우에서 또. 네, 마이크로소프트사가 한국 서비스를 시작할 때 기본 글꼴로 굴림체를 선정을 넣었죠.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일어났으면 안 될 굴림체의 대중화가 일어나게 돼요. 2008년도에 또 마이크로소프트사가 기본 글꼴을 맑은 고딕으로 바꿔버려요. 그러면서 굴림체가 순식간에 옛날 거가 돼버립니다. 이런 이슈 때문에 굴림체의 구림력이 또 한 단계 증가하게 됐었고요. 구림력. 그리고 요즘에 보면은 굴림이 들어가면 짭 같아요. 짭스러워요. 저는 정말 너무너무 놀라운 것이 굴림체라는 주제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 3차례 정도 관통을 하셔가지고 뒤에 또 있어요? 네. 중국이에요? 바로 뒤에 이제 짝퉁 제품과 피싱 사이트의 굴림체 사용 때문에 굴림체의 이미지가 더더욱 나빠지게 우리 같은 팀으로 오해하겠다. 내가 바람잡이고 그죠? 심창민님처럼 이렇게 굴림체 여전히 좋아하고 그래도 굴림체도 굴림체 나름의 미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처럼 굴림체의 미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있어요? 네. 윈도우 기본 서체로 사용되던 시절에 그 시절 향수를 자극한다 굴림체가.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런 내용도 있었고 요새는 너무 예쁘고 세련된 서체들이 많아졌는데 맞아. 굴림체가 오히려 그 가운데 조악하고 조금은 투박하고 그런 구려 보이는 것들이 있지만 그것이 오히려 개성으로 작용하면서 풋풋한 느낌이 들어요. 네네. 열심히 한다는 느낌도 들고. 침투부 이번에 특강 요청 받고서 준비하면서 침투부 직원분들이 보내주신 거예요. PPT 만들 때 여기에는 이게 들어가고 저기에는 이게 들어가니까 저 공간에 넣어주세요 라고 요청하면서 넣어주셨는데 여기에도 굴림체가 와, 침투부의 굴림체란 어떤 의미인 걸까? 이건 방장님의 손길이 닿은 게 아닐 텐데. 예, 맞아요. 네, 근데도 이게 나와서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눈을 뜬 거죠. 미학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이정호 에디터님도 쓰게 될지도 몰라요. 그래요? 굴림에. 예. 본격적으로 이제 강의를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이제 진짜 강의입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강의. 네. 현대미술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한다라고 했을 때 나는 현대미술 잘 모르는데 이런 거 아니야? 라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런 대표적인 질문들. 현대미술 작품 중에서는 가장 뭐가 비싼가? 이런 질문들도 해볼 수 있고 유명해지면 똥을 싸도 박수 받을 수 있을까? 라는 주제를 또 이번에 넣어뒀고요. 많은 현대미술 작품이 이 정도면 나도 하겠네.
궁금해 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2단계 예술? 네, 2단계 예술? 그럼 나도 하겠다라고 하는데 과연 그럴까? 근데 실질적으로 아무나 못하죠. 못하죠. 예. 아무나 해서 됐으면 우리나라 미대생들의 평균 졸업 후 연봉이 그렇지가 않겠죠. 그리고 다 되면 다 그거 하겠죠. 네, 그쵸. 일단 현대미술 작품 중 가장 비싼 것은? 이라는 주제로 작품을 준비해왔는데요. 일단 우리가 들어가기에 앞서서 현대미술이란 무엇인가를 정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현대미술은 학자들마다 규정하는 것이 조금씩 다르기는 한데요. 대부분은 1945년 양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부터 탄생하게 된 예술작품을 현대미술 작품이라고 분류를 해요. 이 시기에는 전쟁의 참상 때문에 예술가들이 이제 더 이상 우리가 낭만적이고 아름다운 예술을 하는 게 옳지 않다라고 느끼게 돼요. 그러면서 예술을 하는 어떤 의도나 목적의 방향성이 조금 달라지게 됩니다. 세상은 더 이상 아름답지 않고 인류는 타락했고 우리는 다시 태어나야 되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과거랑은 다른 방식의 재료를 쓰고 과거랑은 다른 방식의 스토리텔링을 구사해요. 그 과정에서 붓이나 물감을 쓰지 않은 작품들이 많아서 난해하다, 어렵다라고 우리가 느끼게 되는 건데요. 여하간 현대미술의 사전적 정의는 이러하나 지금 이 코너에서 다룰 현대미술 작품이라는 것은 우리랑 같이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예술가로 규정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랑 같은 시기에 같이 사는 작가 중에 누가 제일 작품 비싸게 팔았나를 한번 볼 텐데요. 일단 이 작품이 세계에서 가장 비싼 작품 1위에 오른 제프 쿤스의 레빗이라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 네. 사진을 찍잖아요. 너무 마음에 들어서 네. 자기도 담겨버려요. 맞아요. 그냥 한 말인데 또 다음에 설명하실 건 줄 알고. 아니 다음에 설명은 안 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네, 설명할 거는 무조건 찍으면 자기가 나오잖아요. 그쵸, 맞아요. 아무리 피해도. 네, 아무리 피해도 나올 방금 좀 약간 억바였다고. 맞아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방장님 혹시 이 작품에서 어떤 걸 발견하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일단 아까 사진 작가님 발견이 네. 됐고 이 특유의 요 풍선 그 부풀었을 때 나타나는 좀 당겨지는 거 있죠. 네. 요 묘사가 굉장히 질감 표현이 질감 표현이 너무 좋다. 그러네요. 금속일 거 아니에요. 풍선 느낌 어떻게 줬을까?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작품의 가격 얼마 같으세요? 이거는 또 이제 제프 쿤스라는 이름이 있으니까 네. 제일 비싼 거가 또 테마기도 하고 네. 3,000억 3,000억이요? 네, 3,000억 올려봅니다. 이번에는 관통하지 못하셨습니다. 이 작품은 1,265억 원이에요. 네, 3,000억은 너무 비싸기는 합니다. 저것도 네. 사실 말도 안 돼요. 말도 안 되는 금액이죠. 1,265억? 네, 이 작품 설명을 드리자면 2019년 5월 뉴욕 크리스티 경매에서 1,265억 원에 낙찰이 됐고요. 일단 이분이 제프 쿤스라는 인물입니다. 어떠세요, 인상? 인상 그 전에 미술관에서 봤던 그 머리만 있는 아저씨 같이 생겼는데. 롬뮤이. 예. 그러게요. 조금 비슷해 보이네요. 그 제프 쿤스 얼굴이었구나, 그 얼굴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니에요? 네, 그냥 닮은 사람이요? 롬뮤이의 자화상이에요. 일단 느낀 게 인싸 같아요. 표정이 되게 자연스럽고 크게 쓰시는 거 보니까 네. 인싸 스타일이고 항상 저렇게 밝게 본인 작품 앞에서 짜잔 하는 포즈로 사진을 촬영하시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또 제프 쿤스의 특징이 항상 양복을 입고 다녀요. 제프 쿤스가 이전에 월스트리트에서 선물 판매하는 일을 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내가 좀 셀링에 능력이 있다라는 걸 느꼈다고 해요. 그래서 그때부터 내 예술 작품도 일종의 상품을 팔듯이 팔아봐야겠다. 항상 저렇게 사업가, 비즈니스맨처럼 하고 다니고요. 인터뷰라든지 기자들이 새로운 작품 나오면 물어볼 거 아니에요. 이 작품의 의미는 뭔가요? 이러면 뭐 그런 거는 모르겠고 요새 포트폴리오에 뭐 넣어뒀어요? 이런 질문을 역으로 오히려 하기도 하면서 돈에 대한 관심이 어마어마하게 많음을 아무렇지 않게 티내는 예술가입니다. 나이는 1955년생 70세이고요. 55년생이에요? 네. 동안인데요? 왜냐면 우리 어머니가 58년 개띠니까 네. 오빠예요. 너무 동안인데요? 옛날 사진이라 그럴 거예요. 2019년도 사진입니다. 와, 진짜 동안인데? 네, 뭐 이렇게 젊게 사시니까 우리 아버지 완전 할아버지 됐는데?
쿤스가 예술대학에 입학하고 나서 국내에 있는 다른 미술관에 먼저 방문을 해봤었대요. 그런데 너무나 큰 무력감에 시달리게 됐다고 합니다. 왜요? 전시되는 작품들을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고 해요. 미술관 벽면에 전시 서문도 붙어 있고 그리고 작품 옆에 있는 캡션에 작품에 대한 설명도 붙어 있어요. 봐도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쵸. 네. 예. 근데 제프 쿤스도 그랬다는 거예요. 보통의 사람이라면 나 이거 이해 못하니까 미술 하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제프 쿤스는 그럼 나는 예술가 되면 쉬운 거 해야겠다. 그런 목적에서 제작한 작품이 스태츄어리 조각상 시리즈이고 그 스태츄어리 시리즈의 대표작이 지금 보시는 토끼. 아무런 의미도 담고 있지 않다라고 합니다. 그래도 평론가들은 이 작품의 어떤 숨겨진 가치를 좀 찾아요. 그래서 당시에 평론가들이 이야기했던 것은 예술과 키치, 그 싸구려 장식품의 경계를 제프 쿤스가 무너뜨렸다. 과거에는 신화가 중요하게 여겨지고 종교가 중요하게 여겨져서 그것을 작품으로 만들었던 것처럼 오늘날의 사회에는 저런 것들이 주요하기 때문에 저걸 조각으로 만든 거다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 해석을 하는 평론가도 있는 한편 그냥 이거는 아이디어뿐인 작품이고 예술가가 굉장히 게으르다는 것을 볼 수 있는 작품이다 비난하는 평론도 있었습니다. 비난해요. 근데 화날만 해요. 왜냐면은 자 보세요. 작품 출품을 해요. 작품 설명서를 공란으로 놨었어요. 화나죠. 왜냐면 이 사람이 직접 제출한 다음에 자기가 봐야 되는데 빈칸을 다른 사람이 적으라고 해놓은 거야. 평론가면 열받아요. 99% 할인해서 12억에 팔아도 안 산다. 근데 난 살 거예요. 진짜요? 12억이면? 사고 100억에만 팔아도 바로 팔릴 거 아니에요. 그쵸. 예. 그리고 저 지금 제프 콘스 선생님이 지금 동안이잖아요. 네. 표정이 밝은데 1200억에 팔렸으니까 좀 표정이 저런 게 아닌가. 500원에 팔렸다. 네. 표정 보고 싶거든요. 자, 경매 들어가겠습니다. 200원이요? 하면은 표정이 저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어쨌든 제프 쿤스가 이 풍선 작품을 내놓고서 계속 본인의 예술 세계를 이어가게 되는데요. 네. 그 이후에 내놓은 시리즈가 이겁니다. 이거 진짜 유명해요. 정말 유명한 작품이죠. 풍선개. 이 작품도 셀러브레이션 시리즈의 풍선개입니다. 당시에 제프 쿤스가 본인의 아들과 이렇게 생일 파티 같은 걸 하고 나서 자기 전에 문득 오늘 이 파티의 행복한 기억이 영원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대요. 네. 그래서 이 파티의 즐거운 순간을 상징하는 풍선을 아주 크게 그리고 예쁘게 제작을 해서 축하하는 순간의 기쁜 감정들을 영원히 간직할 수 있게끔 만든 작품이 이 셀러브레이션 시리즈예요. 저 아구에 있는 이거 네. 이 풍선이 이런 거 네. 디테일이 장난이 아닌데요. 근데 뒤에 이거는 뭐예요? 저것도 셀러브레이션의 다른 풍선 작품이에요. 캡슐 커피 아니에요? 그냥 풍선이고 지금 보고 계시는 마젠타 컬러가 있고 오렌지, 블루, 옐로우, 레드가 있는데 오렌지 컬러가 2013년에 757억 원에 팔렸어요. 일단 제작 기간이 굉장히 긴 작품이에요. 이 풍선개 네, 작품을 보면 하나를 만드는데 3년이 걸립니다. 그렇게까지 안 걸릴 것 같은데? 그렇죠. 그래서 생각보다 되게 오래 걸리는데 이것도 그냥 잘 팔려고 3년 걸린다고 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만들어 놓고 그냥 묵혀 놓는 거 아니냐? 네, 있는데 작품 제작 기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100억 원대 소송에 걸린 적도 있었고요. 그리고 구겐하임 미술관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미술관에 쿤스 개인전이 예정된 적이 있었는데 제작이 안 돼서 또 취소됐었어요. 그래서 그런 점 때문에 작품의 비용이 좀 비싸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고요. 제프 쿤스는 본인의 작품을 3점씩 한정 수량으로 제작을 하게 되는데 한 점은 미술관에 팔고 한 점은 유명한 컬렉터한테 팔아요. 그리고 나머지 한 점을 시장에서 판매되게 둬요. 아이디어 좋다. 돈은 저 시장 거래로 벌고 카탈로그처럼 미술관에서 공개하고 네. 사람들한테는 계속 노출시키고 노출이 안 되면 또 까먹으니까. 그렇죠. 문제는 이 작품이 제프 쿤스가 직접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프 쿤스가 이제 직원들을 100명 정도 둔 굉장히 큰 회사의 대표이기도 한데요. 예. 제프 쿤스에 따르면 본인의 이 100명 이상 되는 직원들은 내 손가락 끝에 있는 신경처럼 아주 예민하고 정확하게 반응한다. 내가 손으로 안 만들 뿐이지 나의 의도가 모두 다 담겨져 있는 작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제프 쿤스에 대해서 좀 비난하는 그리고 제프 쿤스를 싫어하는 예술가들도 굉장히 많고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예술가이기는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프 쿤스
쿤스를 좋아하고 비싼 금액을 주고 쿤스의 작품을 사는 사람들은 이유를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이전의 조각 작품들하고는 다르게 좀 키치하고 싸구려 예술품 같은 것을 예술 작품으로서 제시하면서 소위 돈 많은 사람들은 이런 거 감상하고 그 중간 계층은 이런 거 감상하고 마지막 계층은 싸구려 어떤 거 감상하고 이런 것들이 분명히 나뉘어져 있었는데 제프 쿤스는 니네도 싸구려 감상해. 야 부자들 니네도 싸구려 감상해. 비싸게. 그 대신 내 부자니까 비싸게 감상해야 된다. 이런 건가? 네, 정확합니다. 그런 식으로 좀 미술사에 저항하는 시도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래. 부자들이 또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도 싸구려 감상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네, 근데 또 그렇게 순순히 하지는 않았었고 네. 지금 보이는 이미지가 베르사유궁에 제프 쿤스 작품이 전시된 모습이에요. 근데 이 작품이 전시된다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 시위가 일어났어요. 마리 앙뚜아네트가 분노할 일이다. 이런 싸구려 예술 작품을 어딜 감히 베르사유에다가 전시를 하냐라고 하면서 난리가 났었는데 그것도 반응도 이해가 되기도 하고요. 네. 근데 별개로 그거 다 떠나서 저 앤티크한 장소에 풍선개가 있으니까 너무 이쁜데요. 저는. 사실 저런 중세 예술 작품들 되게 느끼하거든요. 계속 보다 보면. 그쵸, 예. 근데 현대미술 작품들 보면 깔끔해가지고 좀 오히려 조화가 잘 되고 좀 시원하게 느껴지는 그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제프 쿤스는 근데 아무리 평론가들이 이렇게 취향 차이 전복시키면서 미술사에 저항했고 그러면서 새롭게 예술사를 썼다. 조각의 새로운 기원을 열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도 쿤스는 작품에 아무 의미도 없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말이 오히려 역설적으로 더 의미를 갖게 됩니다. 의미를 갖게 됐어. 그동안의 예술 작품은 계속 밖에서 이야기거리를 가져왔거든요. 역사적인 사건을 담기도 하고 철학자들의 담론을 담기도 하고 담아낸 이야기들이 이 작품이 담고 있는 미술사적인 가치가 됐었는데 제프 쿤스의 작품은 작품이 작품 그 자체로서 완결되게끔 설계를 했다라는 거예요. 아무 의미도 없다라는 것은 이 세상에 어떠한 것도 이 작품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것은 없다. 작품이 그 자체로서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그 자체로서 가치를 가지는 궁극의 예술 작품인 것처럼 여겨지게 된 거죠. 근데 또 이렇게 되면 결국 또 들어오는 게 피규어 얘기거든요. 피규어가 그냥 봐도 이쁘거든요. 네. 또 그거와는 또 무슨 차이가 있나 또 그런 생각도 듭니다. 피규어 얘기도 잠시 후에 또 나오기도 하는데요. 일단 제프 쿤스 작품이 조금 이해하기 어렵고 호불호가 갈리긴 하지만 매니아층이 좀 있어서 이런 사건 2023년에 깨져버렸어요. 5천만 원 정도 하는 작품입니다. 다행이네요. 저 아까 막 700억짜리였으면은 그 가문은 노예 가문이다. 노예제도 부활하면서 노비로 그냥 계속 살아야 될 수도 있었는데 이게 다행히도 저건 5천만 원이에요. 네, 다행히도. 어떻게 그래도 좀 열심히 살면 되겠다. 네. 그래서 이거는 제프 쿤스가 이제 친히 본인의 작품을 좋아하는 컬렉터들이 조금 더 합리적인 금액대로 구매할 수 있게 5천만 원에 도자기 재질로 제작해서 판매하는 작품이었었고요. 근데 이 작품이 놓여진 좌대가 투명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관객이 실수로 친 거예요. 그러면서 박살이 났습니다. 이 작품을 쳤던 분이 너무나도 깜짝 놀랐다고 해요. 그런데 다른 컬렉터가 갑자기 나타나서 나 구매하겠다. 저걸요? 네. 제프 쿤스의 풍선개 작품은 이 세상에 너무나 많지만 깨진 풍선개 작품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저 작품을 5천만 원에 구매를 했습니다. 한패 아니에요? 한패 같은데? 제프 쿤스 쪽 인물 아니에요? 저 의미 부여하려고? 제프 쿤스 조금 약간 의혹이 있어요. 제프 쿤스의 작품이 오늘날 좀 가장 폭넓게 사랑받고 있는 조각 작품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방장님이 피규어 이야기 하셨는데 이렇게 나오네요. 조각의 영역에서 조금 더 상업성을 가지고 오면 피규어 작업으로도 이렇게 작품이 변주가 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의 작업들을 우리가 좀 살펴볼 수가 있어요. 방장님 혹시 좀 아는 작가 있으신가요? 하우스 저 작품은 영종도에서 봤어요. 거대한 나무로 만든 맞아요. 저기 있어요. 네. 일단 카우스는 디즈니 애니메이터로 일했었던 예술가였어요. 그런데 이제 애니메이터로 일하면서 스트릿 아트를 좀 취미 삼아서 했었거든요. 길거리에 있는 상업적인 광고들에 본인의 캐릭터를 얹어서 카우스랑 콜라보한 건가 싶게 만든 그런 작업들을 선보였던 거예요. 인생 편하게 사는데요? 서버타이징 기법이라고 또 이름을 붙입니다. 근데 이게 너무 인기를 많이 끌었었어요. 그러면서 사실 범법이잖아요. 사실 소매치기가 이거는 아리랑치기 기법.
기법을 붙이면 다 되는 게 아닌데. 그렇죠. 기법이라고 붙이니까. 어찌됐건 카오스에서 캐릭터가 너무 귀엽잖아요. 카오스가 이 인기를 이제 바로 상업화하기 위해서 피규어를 제작해서 팔기 시작해요. 그래서 예술가로서 조금 더 큰 도약을 하기 위해서 카오스가 페인팅 작품을 내놓기 시작합니다. 커다란 그 나무로 된 네. 카오스 조각 같은 것들도 선보여요. 피규어와의 차이가 뭐냐라고 하면은 직관적으로는 크기의 차이예요. 단순한 이유이지만 그런 장치만으로도 피규어가 예술 작품이 되기도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런 점에서 상업과 순수의 경계를 매우 잘 넘나드는 전략을 구사했었던 작가다. 그리고 다음으로 또 넘어가 보자면 다니엘 아샴인데요. 오늘날 우리가 일상에서 볼 수 있는 문화적 산물이 1000년 후에는 어떤 모습일까? 굉장히 귀여운 질문에서 출발해서 피카츄라든지 휴대폰이나 컴퓨터 이런 문화적인 다양한 산물들이 1000년 후에 어떤 식으로 풍화되고 침식되어서 우리에게 전해질 것인가 그런 상상력을 가지고 조각 작품을 선보이는 작가예요. 근데 저런 거는 닌텐도에다가 말 안 해도 쓸 수 있나요? 저거는 다니엘 아샴이 처음에는 그냥 했고요. 포켓몬 측에서 우리 그냥 공식으로 콜라보 하자. 그래서 저 작품들은 공식적으로 이제 콜라보가 돼서 만들어진 작품이라고 하고요. 마지막으로 옥승철 작가인데요. 옥승철 작가는 원본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작가예요. 사실 지금 옥승철 작가 작품을 보게 되면 어디선가 좀 본 것 같은 기시감 들지 않으세요? 모델링 프로그램 캡처한 것 같아요. 실제로 옥승철 작가가 인터넷에서 이미지들을 되게 많이 참고한다고 해요. 그래서 참고한 이미지들을 토대로 이렇게 작품을 만들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 작품은 좀 베낀 거네? 원본이 따로 있는 거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본인이 참고한 그 인터넷 속 자료들도 원본이 아닐 수 있다. 디지털 시대에는 원본성이라는 것의 의미가 조금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되려 그 복제된 이미지를 참고해서 만든 오리지널 페인팅 회화 작품이 더 원본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질문을 또 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런 얘기 있잖아요. 세상에 완벽한 창조는 없다. 네. 저도 이제 옥승철 작가님의 작품을 막 써도 되는 거죠? 왜냐하면 카피니까 저는 네. 제가 하면 카피잖아요. 근데 대신에 옥승철 작가는 직접적으로 베낀다기보다는 참고한 이미지를 레퍼런스 삼아서 또 제작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주장을 할 수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옥승철 작가님이 이게 애니메이션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상하게 부끄러워하는 게 있어요. 애니메이션을 본인이 사실 너무 잘 아시는데 네. 많이 보시고 근데 본인이 창작한 캐릭터를 이렇게 말하기가 좀 부끄러워서 왜인지 모르겠지만 인터넷에서 보고 한 거야. 많더라고 이런 거. 이렇게 하신 걸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너무 좋네요. 다음은 요즘 정말 핫한 라부부 이야기인데요. 이거 진짜 라부부 좀 다뤄주세요. 네. 라부부 인터넷에서 이렇게 구경하게 해봐요. 이런 얘기 요청 많았어요. 근데 제가 할 말이 있을까 싶어가지고 라부부 그냥 귀엽긴 한데. 라부부 안에 컨텐츠가 그렇게 크게 없어요. 그냥 귀엽다가 끝입니다. 라부부가 예술작품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할까라는 질문을 했을 때 이 작품을 통해서 풀어낼 수 있는 주제, 이야깃거리가 있어야 예술작품으로서 바로 설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걸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제 라부부는 막 그런 얘기 있었어요. 여기 보면 엄청나게 인기가 많아가지고 막 사는 거 아니냐 자기들끼리. 그래서 값어치 올리는 거 아니냐, 만드는 거 아니냐 음모론 있었어요. 근데 그럴 만한 게 저도 사실 예쁜지 잘 모르겠거든요. 근데 귀엽긴 하잖아요, 제 털복숭이. 털복숭이요? 오늘날의 조각 작품의 다채로운 모습을 좀 살펴볼 수 있었던 것 같고요. 확실히 경계가 무너지고 있네요. 네, 많이 무너지고 있고 더 가벼워지고 더 재밌어지는 모습 볼 수 있습니다. 제프 쿤스 때문에 그래요. 맞아요. 해주면 안 돼. 허용을 해주면 안 돼요. 허용을 하니까 이렇게. 네, 그죠? 오냐오냐 하니까. 오냐오냐. 어디까지 가도 되나. 그럼 이제 안에서 이제 말할 거야. 그럼 뭐해? 할 거 다 했는데. 네, 맞아요. 이 작품은 현대미술 작품 중 가장 비싼 작품 2위에 오른 데이비드 오크니의 예술가의 초상이라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어떠세요, 방장님? 처음 봤을 때? 컴퓨터로 그린 것 같아요. 크게 막 뭐가 있진 않아요. 마음에 들거나 그러시진 않으시구나. 엽서 막 느낌 나고. 이 작품을 구매한 컬렉터는 되게 마음에 들었었나 봐요. 1257억 원의 작품을 구매합니다. 2018년 11월. 사주는 사람도 문제야. 네. 제가 봤을 때. 그쵸.
네. 그래서 이 작품이 그러면 왜 이렇게 비싸게 팔리게 되었는가? 이 작품을 그린 데이비드 호크니는 누군가 한번 살펴보자면 데이비드 호크니는 1937년생 88세. 지금도 활동 중이시고요. 포토샵이나 팩스, 아이폰, 아이패드, 그리고 미디어 아트, 오늘날에는 AI까지 활용하면서 너무나 다양한 이제 재료들, 도구들을 활용해서 본인의 예술 세계를 계속 이어가고 있어요. 가장 호크니의 사랑받는 작품은 데이비드 호크니가 영국에서 태어났는데 영국에서 LA로 이주하고 난 뒤에 그렸었던 페인팅 작품들입니다. 근데 이 시기에 그린 작품들에는 몇 가지 공통점이 좀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날씨가 굉장히 좋게 그렸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항상 그림마다 수영장이 있습니다. 그러네요. 예. 네, 호크니가 영국에서 살다가 LA로 갔잖아요. 네. 네, 영국과 LA의 가장 큰 차이점 두 가지를 꼽았던 게 날씨가 너무 좋다, 그리고 집집마다 수영장이 있다라는 점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남성까지도 같이 더해지게 됩니다. 저기 보이는 남성이 피터라는 인물인데 데이비드 호크니가 이 LA로 이주했을 때 돈을 벌어야 되니까 UCLA에서 이제 여름방학에 수업을 했어요. 네. 당시에 이제 미술사를 가르쳤다라고 하는데 어느 날 그 수업 강의실에 되게 젊은 남자가 훅 하고 열었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 남자가 데이비드 호크니의 어떤 이상형이었던 거죠. 오. 근데 11살 차이가 나요. 당시에 호크니가 29살이었고 피터가 18살이었고. 보통 그런 경우 도둑놈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도둑놈이네. 네, 시프네, 시프. 네, 차로 4시간 거리에서 살았었고 롱디였었고 5년 동안 연애를 잘 했습니다. 그러면서 호크니가 LA의 행복하고 따뜻한 날씨, 저 수영장의 모습, 사랑하는 피터 이걸 그려낸 시리즈가 어마어마하게 인기를 많이 끌었었어요. 이제 이들에게도 이별의 순간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게 이별을 의미해요? 이 작품을 끝으로 더 안 만들어요. 왜냐면 피터가 당시에 이별 선언을 했기 때문이었는데요. 항상 되게 에너지 넘치게 작품도 빨리빨리 만들고 그랬었는데 이 그림을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제작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전시되기 직전까지도 수정을 했었던 작업이었고 그동안에 잠수 이별이라고. 잠수 이별. 그동안의 피터를 그린 모습은 옷을 벗고 혹은 수영복만 입고 이렇게 수영하고 있는 모습을 주로 그렸었어요. 그런데 이 그림에서는 옷을 너무나 다 챙겨 입고 성 긋는 거지. 네. 안 들어가는 거죠, 수영장에. 맞습니다. 네, 전혀 수영장에 들어갈 생각이 없는 것처럼 호크니는 아무것도 모르고 이제 수영복만 입고 수영을 하고 있죠. 제일 인기 있었던 시리즈의 막을 내리는 작품이었기 때문에 이 작품이 좀 비싸게 팔렸습니다. 이 스토리를 알고 보니까 네. 확실히 이렇게 느낌이 또 다르네요. 어. 처음에 봤을 때는 그림이다, 엽서 같다, 약간 네. 뭐 이쁘다 이랬는데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스토리를 듣고 보니까 좀 네. 슬프기도 하고 지금은 이제 수영복을 입고 있잖아요. 난 그 차이인 것 같아요. 연인일 때는 벗어도 되는데 이제는 우린 남이야. 남이면 수영복 입어야지. 남이면 내외야. 근데 피터는 이제 풀장까지도 안 가니까 이제 일상복까지 입은 거죠. 도려낸 수영복을 입을까 아니면 조금 아래까지 들어간 수영복을 입을까 전신 수영복을 입을까 뭐 이런 것도 고민할 포인트였던 것 같긴 해요. 당시에 조금 이 여파가 오래 갔었어요. 한 3, 4년 정도 그림을 잘 못 그렸었다고 하는데 다시금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을 때 호크니 작품이 좀 유치하다는 평가를 받게 됩니다. 보통 그러면 무슨 얘기 나오는 줄 알아요? 피터 대필설. 피터 대필설. 피터가 그래. 사실 피터가 아이디어 옆에서 계속 준 거 아니냐. 그런 얘기 많아요. 피터도 예술가이기는 했습니다. 그래요? 네. 데이비드 호크니가 자꾸 내 그림 보고 유치하다고 하니까 과거 명작을 그린 대가들은 그림 어떻게 그렸는지 그걸 연구했던 거예요. 이 책의 결론은 과거 대가들은 거울과 렌즈를 활용해서 그림을 그렸다더라라는 내용입니다. 실제로 카메라 옵스큐라라고 하는 이런 도구를 이용해서 일종의 트레이싱을 했었던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과거의 명작들의 어떤 환상이 조금 와장창하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이 얘기가 역사적으로는 팩트인데 많이 드러나 있지는 않았어요. 정말 이 과거의 예술가들도 기술을 작품에 적용했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이 책을 집필을 했습니다. 호크니가 다양한 기술을 활용하면서 꾸준히 유지해왔던 이 밝은 화풍이 팬데믹 때 어마어마하게 인기를 끌었었습니다. 데이비드 호크니와 비슷한 느낌의 다양한 기술을 활용한 화려한 작품들이 인기를 끌기 시작했었어요.
알렉스 카츠는 일상 속의 아름다운 순간을 포착하는 작가예요. 본인이 이렇게 삶을 살다가 지금 너무 아름답다라고 하면 15분 동안 그림을 그립니다. 아름답다고 느낀 그 감정이 15분 정도만 지속된다고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예. 그렇게 그린다고 하고요. 스케치한 그림을 들고 큰 사이즈의 작품으로 제작을 하게 되는데 캔버스 사이즈가 너무 커서 어떤 동료 작가가 비행기에서 카츠 작품 떨어뜨려도 카츠인 거 알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엄청 커요. 엄청 큽니다. 벽화만큼 큽니다. 그리고 항상 이렇게 크롭된 구성을 취해요. 약간 영화 보는 것처럼 상당히 큰 몰입감을 느끼게 만드는 작품을 선보이는 게 알렉스 카츠이고요. 니콜라스 파티는 미술 작품은 허상이라고 말하는 작가예요.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 예. 2차원에다가 예. 3차원을 구현하려고 하잖아요. 예. 근데 니콜라스 파티는 그거 다 허상이고 가짜다. 미술 작품은 결국 허상이기 때문에 그 특징을 활용한 그림을 그리겠다라고 하면서 재료를 파스텔을 고릅니다. 예. 이전까지 파스텔 가루랑 화장품 가루가 같은 성분이었다고 해요. 화장품도 존재하지 않는 아름다움을 만드는 역할을 하듯이 미술 작품도 존재하지 않는 3차원의 형상을 구현하니까 나는 이 같은 맥락에서 파스텔 가루를 활용한 작품을 선보이겠다라고 하면서 이런 작품들을 선보입니다. 기안84님의 작품도 한번 해설을 기안84 작가님 작품 좀 좋아하세요? 그냥 뭐 좋다 싫다 뭐 말씀하실 수 있잖아요. 저는 근데 저는 근데 예 아니요로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인데 네. 아니 근데 저는 오늘날 동시대에 유의미한 이야기를 전하는 작품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사치미술관에서 전시했다고요? 아 맞아요. 선생님 사치미술관에서 전시한 작품입니다. 기안84 작가님 작품. 네, 사치미술관 사치가 뒤에 살바도르 달리의 느낌이 네. 물씬 나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저는 기안84 작가님의 작품을 좋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좋아하지 않지만. 네, 좋아하진 않지만 웹툰이라는 관객들이 정말 익숙하고 많이 쓰는 플랫폼과 그리고 회화의 경계 사이를 잘 유동적으로 넘나드는 작업을 선보이시는 것 같아요. 되게 그 경계가 자칫 잘못하면 웹툰처럼 느껴질 수도 있고 자칫 잘못하면 예술병 걸린 것처럼 보일 수가 있는데 선을 잘 타시는 것 같은 느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저는 좀 인상적이고 좋았었고요. 그리고 인간의 욕망을 표현하는 게 생각보다 너무 진솔하고 이런 식의 자기 고백적인 작품들은 시대를 막론하고 그냥 항상 잘 통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식의 작업들 기안84님이 선보이시는 거 너무 멋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회화 작품들도 전반적으로 보면 오늘날의 현대미술에서 회화 작품들은 조각과 비슷하게 좀 간결해지고 단순해지고 좀 쉬워지는 듯한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현대미술이 그렇게 어렵지가 않다, 오히려 쉬워지고 있다 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명해지면 똥을 싸도 박수 받을까 앤디 워홀이 한 말처럼 알려져서 인터넷 세상에서 널리 좀 쓰이고 있는 문장입니다. 앤디 워홀은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없어. 네. 하지만 이게 자꾸 앤디 워홀이 한 말인 것처럼 쓰이는 이유는 있습니다. 워홀이 이런 말을 할 법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어요. 앤디 워홀 TV라는 토크쇼 프로그램을 진행했었고요. 그리고 인터뷰라는 잡지를 제작해서 편집장 역할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앤디 워홀 TV는 토크쇼인데 토크쇼에 오시는 분한테 대본을 안 줘요. 어떤 얘기를 할지 알 수 없게 하는데 굉장히 당황스러운 질문을 막 던집니다. 당신은 게이인가요? 갑자기. 네, 그런 식으로 막 질문을 던지면서 인터뷰하는 사람이 당황해서 아무 말이나 내뱉게 되고 아예 숨겨져 있던 진실을 내뱉게 되면서 앤디 워홀 TV가 어마어마하게 인기를 끌게 돼요. 그리고 이 어른이 말하는데 말 대답을 해? 세상이 참 좋아졌네. 웃어? 오늘날 웃어? 시대 예술 왜요? 침투부라고 어떤 작품을 선보이냐라는 것을 탐구했었던 잡지였는데 근데 현대미술 작품은 뭐 하는지 궁금해하는 사람이 적잖아요. 예, 그렇죠. 네, 그래서 앤디 워홀이 노선을 바꿔요. 이 뉴욕 사교계의 뒷얘기를 풀자. 당시에 파티 현장에 가서 폴라로이드로 이제 누군가 키스할 때 사진을 찍는다든지 파파라치. 네, 뭔가 비밀 얘기를 할 때 녹음을 해가지고 그걸 또 기사에 싣고 이러는데 흥신소. 네, 앤디 워홀은 이번에도 인기 있는 잡지의 편집장으로서 또 한 번
영향력을 행사하게 됩니다. 앤디 워홀이 워낙 인지도가 많아지고 유명해지니까 자연스럽게 작품 가격이 올라요. 그 중에서도 앤디 워홀이 이제 본인의 유명세 그리고 영향력을 이용해서 가장 잘 마케팅했다고 불리는 작품이 바로 이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방장님 조금 어떠세요? 많이 봤어요. 앤디 워홀하고 그냥 항상 넘어갔던 것 같아요. 별 생각이 안 들었어요. 워홀이 특히나 이 시리즈를 굉장히 아껴 썼다고 해요. 이게 워홀 작품 중에 최고가 작업입니다. 1951억 원에 이 작품이 팔렸었어요. 왜 또 화나셨어요? 화난 게 아니고 네. 감탄. 감탄. 진짜 대단한 건데 내가 그냥 막 지나갔구나. 대단한 작품인데. 네, 대단한 작품이었는데 일단 이 작품의 1951억 원이라는 금액은 20세기 작품 중에 최고가, 미국 작가 작품 중에서도 최고가고, 앤디 워홀 작품 중에서도 최고가고, 오늘 우리가 방금까지 수업에서 다뤘던 작품 중에서도 최고가예요. 진짜 비싼 말도 안 되는 금액인 거예요. 1951억 원이라는 금액이. 그런데 이 작품을 누가 샀냐? 레리 가고시안이라는 사람이 샀습니다. 레리 가고시안이라는 인물이 가고시안 갤러리의 수장이에요. 근데 가고시안 갤러리의 1년 매출이 1조 4천억 원 정도가 됩니다. 그 정도로 영향력 있는 미술계 거물이면 바보가 아닐 거잖아요. 그죠. 저 가격을 주고 산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이 작품에 얽힌 비하인드 스토리가 하나 있습니다. 1964년도에 제작을 했었고요. 빨간색, 주황색, 하늘색, 세이지색, 청록색 이렇게 5가지 버전으로 제작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 작품들을 착착착착착 겹쳐서 그 작업실 한쪽에 세워둡니다. 앤디 워홀의 작업실에 놀러왔던 도로시 포버라는 행위 예술가가 이 작품이 겹쳐져서 기대어져 있는 모습을 보고 Can I take a shot? 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앤디 워홀이 그러라고 해요. 사진 찍어도 되나요? 라는 말인 줄 알았대요. 총을 쐈어요? 총을 쐈습니다. 완전 관종이다. 네. 완전 관종이에요. 도로시 완전 관종이야. 이 총알이 마릴린 먼로의 미간을 관통했었다라고 합니다. 앤디 워홀이 이 작품을 되게 아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작품을 다시 복구하기 위해서 여러모로 신경을 많이 썼는데 총알이 지나갔는데 이게 복구가 될 리가 없잖아요. 맨 뒤에 있었던 총격 사고에서 살아남았던 이 세이지 블루, 유일하게 멀쩡하게 생존자야, 생존자. 네, 생존자입니다. 이거 총격 사고에서 살아남은 작품이야 라고 말하면서 굉장히 비싼 금액에 컬렉터한테 판매를 했고요. 그런데 그 컬렉터가 이 작품을 안 꺼내놨어요. 도로시가 와서 쏠까봐 이거 안 뚫렸네. 예, 아직 한 명 남았었구나 이러면서 그 컬렉터가 돌아가시면서 그 컬렉터의 자식들이 상속 정리를 하기 위해서 경매에 내놨고 그 작품을 레리 가고시안이 1951억 원에 낚아챘던 겁니다. 이 작품 익숙하시죠? 요거는 들어봤어요. 네. 실시간으로 갈아버린 거. 맞습니다. 갈아버린 작품. 2018년도 소더비 경매에서 낙찰이 되는 순간에 파쇄해버린 작업입니다. 뱅크시가 만든 작업이었고요. 뱅크시가 경매 회사에 제대로 한 방을 먹였다라고 하면서 상당히 호평을 받았었는데요. 사실 경매 회사라는 존재는 예술가들이 되게 싫어하는 기관이에요. 예술가가 본인이 원하는 가격대로 작품 가격을 설정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내 작품 가격이 얼마가 될지 알 수 없다는 불안감,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작품이 낙찰되면 작품의 가치가 숫자로 규정돼 버려요. 그러면서 작품을 조금 이해하거나 사유하려는 노력 없이 이거 얼마로 내 작품이 인식되어 버리는 거예요. 더불어서 경매에서 작품이 팔리게 되면 예술가가 가져가는 돈이 없어요. 보통 작품이 거래되면 수수료를 12%에서 한 20% 정도 받아요. 근데 이렇게나 비싼 수수료를 받는 이유는 이 작품의 출처, 그리고 이 작품이 진품인지를 보증해주고 이 작품의 컨디션이 경매가 끝날 때까지 온전히 유지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수수료를 이만큼 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작품은 경매가 진행되는 중에 작품의 컨디션이 너무 달라져 버렸어요. 파쇄기가 있는지 파악조차 못했던 거니까 경매회사에 제대로 한 방을 먹인 작품이 되어버린 거죠. 2020년에 이 작품이 또 소더비 경매에 나오게 됩니다. 다시 한번 낙찰이 되는데요. 그때 얼마에 낙찰됐을 것 같으세요? 원래 15억에 낙찰됐던 게 저 갈다 만 게 50억! 아닙니다. 더 높아져요? 네. 150억! 아닙니다. 1000억!
아니에요. 와, 1,000억이 넘어? 아니 1,000억 안 넘어요. 아, 그래요? 300억에 아, 팔렸습니다. 300억 엄청 뛰었네. 네, 300억 원대. 그래서 2년 만에 15억짜리 작품이 300억이 된 거예요. 20배를 튀겼어요. 미술 작품이 그 정도로 확 하고 가격이 오르는 경우가 절대 없어요. 이렇게 사건, 사고, 스캔들이 미술 작품의 가격에 어떤 영향을 끼칠 수가 있는지를 좀 극명하게 보여줬던 케이스였다. 사실 저는 좀 음모론을 또 세우고 싶습니다. 네, 일단 리모컨으로 갈았다고 하는데 네. 리모컨 저 파쇄기 장치가 액자에 붙어 있는 거를 과연 몰랐을까? 두 번째, 침착하게 들고 있어요. 보통 아, 뭐야! 깜짝아. 이렇게 돼야 되는데. 네. 아, 죄송합니다. 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놀라죠. 할 거 아니에요. 네. 너무 침착하죠. 아, 이거는 갈리던 그 순간은 아니고. 아, 다시 나온 거예요? 네, 이제 갈리던 순간을 이제 경매에 냈을 때 이 작품입니다. 짜잔 하고 보여준 순간이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평온하구나. 네, 이게 음모가 있다. 알고 보니 짜고 친 거다라는 있어요? 있죠. 그래. 네, 있는데 소더비 쪽에서는 절대 그럴 리가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세 번째 에피소드. 이 작품 아시나요? 이거 바나나를 덕테이프로 붙여놔서 네. 썩어요. 썩지는 않아요. 정기적으로 교체하는 작품입니다. 2019년 마이애미 아트바젤이었어요. 이 작품도 팔리기 위해서 나왔던 거죠. 예. 그리고 팔립니다. 1억 6천만 원에 팔리게 되는데 이 작품이 팔리면서 난리가 나요. 당시 마이애미 일대 노동자들이 저 바나나가 내 연봉보다 비싸다라고 현타 하면서 온다. 네, 현타 온다. 이거 말도 안 된다. 현대미술 어디까지 가는 거냐 하면서 시위를 하게 되고 근데 이게 너무 시끌시끌하니까 어떤 행위예술가 데이비드 다투나라는 인물이 이 바나나를 벽에서 떼서 먹습니다. 예술가끼리 또 만나버렸네. 행위예술가는 또 물러설 수 없거든요. 먹어야지 또. 네. 그거 안 할 거면 행위예술가 하면 안 돼요. 이 시기에 마우리치오 카텔란 작품의 원 저작자가 했던 말은 먹어도 상관없습니다 였습니다. 이 작품에서 중요한 건 가이드를 담고 있는 보증서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실제로 이 작품을 구매하게 되면 저 바나나랑 테이프를 받는 게 아니라 보증서를 받게 되는데요. 이 작품을 어떻게 설치하면 되는지 가이드가 나와 있습니다. 바나나의 후숙도, 길이, 두께, 그리고 덕테이프의 길이, 각도 이런 것들에 대한 상세한 가이드가 나와 있다라고 하고요. DIY 네. 집에서 만들어 보세요. 요 정도 각도로 하면 원했던 대로 만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보증서가 작품보다 더 중요하다는 아이디어도 상당히 흥미롭고 재밌네요. 네. 되게 아이디어가 재밌고 이걸 먹어치웠다는 충격적인 사건까지 있으니까 작품의 가치가 좀 높아지게 돼요. 얘들이 사건 사고가 있어서 비싸게 팔린 작품이기는 하지만 단순히 사건 사고만 있어서 비싸게 팔린 건 또 아니다라는 얘기를 좀 하려고 했던 거고요. 앤디 워홀의 작품은 결국에 상업사회를 상징하는 작품으로서의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높은 평가를 받았던 것도 있고 뱅크시도 경매회사라는 튼튼한 제도권을 공격했던 것도 있고 마우리치오 카텔란도 작품보다 보증서가 중요하다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하면서 미술계에서도 납득할 만한 어떤 근거와 이유들을 제시했기 때문에 사건 사고의 버프를 받아서 이 가격이 가능했다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작품이 비싸게 팔렸다라고 하면 돈 많은 놈들이 돈 세탁하려고 헤쳐먹었네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이 작품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거지 생각해보면 좋지 않을까. 같은 맥락에서 이 정도면 나도 하겠네 라는 이야기를 현대미술 작품을 보면서 많이 하는데 과연 그럴까라는 섹션입니다. 마르셀 듀샹의 샘 그리고 잭슨 폴록의 작품인데요. 이 듀샹의 샘은 공산품을 가져다가 예술작품으로 만든 거고 잭슨 폴록의 작품은 물감을 마구잡이로 뿌려서 제작한 작품입니다. 네. 이 작품들이 의미 있고 비싸게 거래된 이유는 처음으로 변기를 예술작품이라고 제시하고 처음으로 물감을 저런 식으로 뿌려서 작품이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먼저 이렇게 나갔었던 그런 선구자적인 아방가르드한 조사병단 같은 일트. 네, 그런 선구자적인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 작품이 높게 평가를 받는 건데요. 이들 작품이 이후 예술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일단 마르셀 듀샹의 샘이라는 작품입니다. 1917년도 당시에는 이 작품을 만든 마르셀 듀샹이 뉴욕 예술계의 스타처럼 여겨졌었어요. 근데 듀샹은 사실은 프랑스 사람이에요. 당시에 뉴욕은 어떤 분위기였냐면 유럽 예술이 조금 더 아방가르드하고 선진적인 시도를 많이 하니까 우리도 좀 더 자유롭게 풀어놓고 새로운 시도들을 한번 해보자. 당시에 $6 정도만 내면 누구든 작품을 낼 수 있는 독립작가회라는 전시가 열리게 돼요. 그러면서 듀샹이 당시에 너무나 잘 나가던 스타였으니까 이 전시에 심사위원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예. 이때 아이디어를 퍼뜩 하나 떠올립니다. 누구나 출품할 수 있는 전시니까 나도 한번 출품해봐야겠다. 그러니까 익명으로 알머트라고 서명을 해서 이 작품을 출품했었던 거예요. 예. 그리고 심사위원으로서 심사에 참여하게 되는데 네. 마르셀 듀샹은 당연히 좋게 평가했겠죠. 본인이 내놓은 네. 작품이니까. 네. 근데 동료 예술가들은 절대 이거 내놓으면 안 된다. 지나치게 외설적이다. 1917년도 당시에는 변기라는 단어가 신문에 실리지도 못했었대요. 너무 외설적이라서. 그런 데다가 이 변기는 공장에서 파는 거였어요. 이건 예술로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반려해요. 마르셀 듀샹이 이거 내가 봤을 때 너무 끝내주는 아이디어인데 왜 지금 이 심사위원들이 이걸 모르는 거야? 라고 하면서 본인의 이름을 까고 성명을 내요. 그동안에 많은 예술가들이 어떤 붓을 쓸지 선택하고 어떤 색깔의 물감을 쓸지 선택했던 것처럼 어떤 재료를 쓸지 선택한 거다라는 얘기를 이 타이밍에 딱 해줍니다. 사람들이 설득이 됐을까요?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네. 나 듀샹인데 이거야 해도 사람들이 안 받아준 거예요. 그러면 포기해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하다 유명해졌을까요? 양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더 이상 예전의 방식대로 예술을 해서는 안 된다. 이제 세상이 바뀌었고 더 혼란스러워졌고 현실에 대한 어떤 회의감이 있는 세상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전처럼 낭만적인 방식으로 예술을 해서는 안 돼. 좀 더 공격적이고 저항적인 방식으로 예술을 해야 돼 라고 하면서 더 다채로운 재료들을 쓰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이전에 마르셀 듀샹이 있었다가 된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듀샹의 작품이 높게 평가를 받게 됐는데 처음에 전시 반려됐었잖아요. 어딘지 몰라. 네. 그렇겠죠. 어디인지 모르고 변기 깼겠죠. 깨졌어요 실제로. 변기 깼겠죠. 네. 야 이거 다 철거해 하면 철거업자들이 와가지고 다 네. 깼겠죠. 맞아요. 당시 다행히 그때까지 마르셀 듀샹이 살아있어서 수공예로 변기를 다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작품의 가치가 원래는 예술가가 선택하면 공산품도 예술이 될 수 있다. 라는 논리를 가지고 탄생하게 됐는데 역설적이게도 오늘날 미술관에서 볼 수 있는 변기 작품은 핸드메이드다. 근데 이게 사실 진짜 네. 듣는 사람도 들을 준비가 돼야 돼요, 사실은. 너무 좋은 말인 것 같아요. 타일공이 야 이거 내 작품이야. 그래서 딱 하면은 뭔 개소리야. 변기 깨겠죠. 근데 이거를 작품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돼야지 또 작품이 되는 거니까 이게 첫 트라고 해서 되는 것만은 아닌 것 같다. 그리고 저게 이제 문제야. 저걸 허용해 준 순간 저 바나나가 나왔어요. 혼란한 세상을 만들었다. 악의 근원. 악의 근원이다. 이게 악이라고 본다면. 듀샹을 만악의 근원이라고 보는 이들도 많기는 해요. 있어요? 네. 아. 현대미술을 난해하게 만든 주범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기도 하죠. 근데 결국은 시기상의 문제일 것이다. 네. 결국에 이때 안 됐어도 다른 사람이 결국 시도했을 거긴 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 작업의 연장선에서 또 영향을 받아서 탄생하게 된 작품들이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듀샹의 이 계보를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예. 이 작품입니다. 의자요. 네. 의자가 있고 의자를 촬영한 사진이 있고 가장 오른쪽에는 의자의 사전적 정의가 있습니다. 예. 이 의자는 실제 그 자체를 의미하고요. 사진은 실제를 재현한 요소 그리고 저 뒤에 있는 정의는 그 실체의 본질을 의미해요. 이 세 가지 요소는 그동안의 예술가들이 굉장히 많이 고민했었던 거예요. 이 실제를 재현할 때 어떻게 해야 본질을 담아낼 수 있을까? 그리고 이것들의 위계 관계는 어떻게 형성이 되는가 같은 것들을 예술가들이 상당히 많이 고민을 했었고 그 맥락을 가져와서 개념 미술로서 작품을 선보였던 겁니다. 레디메이드라고 하는 이미 시장에 나와 있는 그 기성품을 이용해서 작품을 했다는 점에서는 듀샹의 계보를 많이 이어가고 있는 작품이지만 여기에 더해서 철학적인 사고까지 확장하게 만들었으니까 조금 더 새로운 방식으로 듀샹을 변주한 작업이다라고 또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작품을 만약에 전시한다라고 하면 작가한테 얘기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은 이제 그 작가한테서 나 너한테 정식으로 이 개념을 산 거야라는 보증서가 있는 거죠. 보증서도 받고 그런데 이 작품은 그래도 이 형태로 전시는 해요. 가격은 한 5억 원 정도. 1900억 막 이렇게 듣다가 5억 원 하면 뭐 괜찮은데? 몇 개 있어요? 지금 3개 있어요. 2개 주세요. 이렇게 하는 네. 부자들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쵸. 그러면 이제 이어서 제가 정말 사랑하는 개념미술 작품 마지막 거 소개를 해드릴게요. 예. 펠릭스 곤잘레스 토레스의 무제 완벽한 연인들이라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도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작업이에요. 예. 이 작품은 어떠신가요? 한번 의미를 유추해 보실 수 있으실까요? 드는 생각은 같은 시간을 공유한다. 근데 물론 뭐 다른 데 있어도 뭐 시간은 똑같이 흘러가지만 네. 시간과 공간까지 포함을 해서 말을 하는 것 같다. 영원한 느낌도 있고. 영원한 느낌, 무한한 팔자를 그리는. 이게 실제로 가는 거예요? 네, 실제로 가는 시계입니다. 이 작품은 펠릭스 곤잘레스 토레스가 완전히 똑같은 시계 2개를 사서 동시에 배터리를 넣어서 동시에 가게 만들어요. 그러면 초침부터 똑같이 움직이면서 가겠죠. 근데 그런데 하나가 먼저 멈춰. 네. 맞아요. 그렇게 되면서 완벽한 연인이라고 생각했던 우리도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달라지게 된다. 근데 이 작품을 만들 당시에 펠릭스 곤잘레스 토레스의 연인이 죽을 위기에 처해 있었어요. 에이즈로. 예. 시한부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시간과 나의 시간이 점차 어긋나게 되겠구나를 직감하고 만든 작품이에요. 레디메이드고 개념 미술이지만 좀 감성적인 그런 그러네요. 네, 이야기를 담아내고 있는 작품이에요. 똑같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거는 시계가 아니고 건전지겠죠. 건전지 성능이 조금씩 다르니까 그렇게 가는 건데. 네. 재밌네요. 요건 되게 이해하기가 쉽네요. 우리 같은 대중들도 딱 들으면 그쵸. 재밌어요. 예. 요거는 잭슨 폴락의 액션 네. 페인팅 작품. 네, 맞습니다. 이 작품도 한번 가격을 맞춰보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또 얼마 돈 복사해갈 수 있을지. 이것도 사람들이 네. 얼마냐 했을 때 알거든요. 67억만큼 귀한 거구나. 네, 맞아요. 5억만큼 귀한 거구나. 맞아요. 예술가들이 본인 작품이 이렇게 숫자로 규정되는 거 정말 싫어하고 싫어하는데. 저도 좋아하지는 않는데 그래도 직관적이고 좀 명확하잖아요. 특히나 미술에 대한 기반 지식이 충분하지 않은 분들한테는 너무 훌륭한 정보기 때문에. 잭슨 폴락은 제가 사실 영화를 또 봤거든요. 네. 죽어요. 교통사고로. 안전벨트를 안 했어요. 하지. 그래서 그 영화가 만들어질 정도의 유명한 화가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냥 아무거나 나왔을 리가 없어요. 마지막이니까 2천억 넘습니다. 어때요? 마지막이니까. 왜냐하면 점점 올라갔어요, 가격이. 맞아요. 2천억이 넘어가. 맞습니다. 오늘 나온 작품 중 최고가, 이 작품의 가격은 2,781억 2천만 원입니다. 또 이번에도 관통하셨습니다. 사실 2천억 넘는다는 말밖에 안 했는데. 2019년 9월 비공개 거래로 2,700억이 넘는 금액에 데이비드 게펜으로부터 저 케네스라는 분이 구매하게 됩니다. 이 작품 그러면 왜 비쌀까를 떠올려 보자면 잭슨 폴록 영화도 있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근데 영화로 만들 법한 비주얼을 가졌어요. 되게 마초적인 예술가 같지 않으세요? 아닌가? 마초 같아요. 이 잭슨 폴록이라는 예술가가 당시에 조금 인기를 끌 수 있었던 비결은 미국의 전폭적인 지지였습니다. 당시에 양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미국이 패권국이 되기 위해서 여러모로 노력을 하게 되거든요. 예. 그러면서 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다방면으로 노력을 하는데 그중에 또 노력을 했던 게 예술이었어요. 이제는 우리 미국도 미술 좀 이끌어보자. 유럽 미술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은 완전히 새롭고 완전히 미국적인 에너지가 넘치는 그런 작가를 발굴하기로 하는데요. 그러던 미국의 눈에 들어온 것이 이 잭슨 폴록이라는 작가였습니다. 그동안에는 화가들이 붓을 이렇게 들어서 물감을 삭삭 개어서 슥슥슥슥 해서 샥샥샥샥 칠했어요. 예. 되게 얌전하게. 그림을 그리는 캔버스도 이젤에다가 잘 올려뒀었어요. 예. 잭슨 폴록은 물감을 쓰는 붓을 푹 뜨는 용도로 숟가락처럼 사용을 하고요. 물감도 확확 이렇게 집어 던져요. 그래서 상당히 좀 공격적이고 새로운 방식의 예술 기법을 선보이게 되고 그 기법이 사진으로 남게 되면서
잭슨 폴록이라는 예술가가 선보이는 작품이 굉장히 새로운 방식이구나. 그동안의 유럽에서는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던 매우 남성적이고 에너지가 넘치고 강렬한 작품이구나 라고 하면서 미국의 선택을 받아서 이제 베니스 비엔날레도 나가게 되고 다양한 전 세계 전시에 선보여지게 되면서 이 작품이 인기를 끌게 됩니다. 애지중지 안 그린 거예요. 그냥 안 막 그렸죠. 바닥에다 놓고 막 그냥 막 뿌리고 막 뿌리고 담배 막 담뱃대 떨어지면 막 뭐야 막 이렇게 막 닦고 네, 담뱃재 떨어진 대로 놔두고 똥 푸던 걸로 막 푸고. 그러지는 않았고 모래를 들이붓기도 하고 뭐 유리 조각을 붓기도 하고 담뱃재나 먼지 같은 것도 있었고요. 되게 시원시원하게. 시원시원하게. 그래서 네. 전례 없는 재료 사용 그리고 전례 없는 재료 이용 때문에 이 작품이 굉장히 혁신적인 것으로 여겨지게 되었는데 단순히 새롭다, 좀 재밌다, 영화적이고 남성적이다로 끝나면 이 작품의 가치가 2,700억 원이나 될 수는 없었겠죠. 없겠죠. 작품의 가치를 형성하게 되는 뒷받침이 되는 어떤 주장들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화가들도 미국으로 많이 넘어가기는 했는데 예. 입지를 다지기 위해서 평론가들도 미국으로 많이 넘어왔어요. 예. 대표적인 평론가 둘, 클레멘트 그린버그와 헤럴드 로젠버그라는 인물이 잭슨 폴록 작품의 예술적 가치에 대해서 토론을 하기 시작해요. 클레멘트 그린버그가 주장했던 내용을 보면 조각 작품은 조각다울 때, 그러니까 조각 작품은 3차원적일 때 가장 순수하고 회화 작품은 회화다울 때 2차원적일 때 가장 순수하다. 잭슨 폴록의 작품은 평면성이 강조되기 때문에 굉장히 회화적으로 높은 가치를 가진다고 이야기를 해요. 예. 실제로 잭슨 폴록이 캔버스를 바닥에다가 깔아놓고 작업을 했는데 보통 캔버스는 이렇게 나무틀에다 씌워서 작업을 하잖아요. 네. 근데 잭슨 폴록은 정말 상남자스럽게도 캔버스 돌돌 말린 거를 바닥에 카페트 깔듯이 이렇게 훅 밀어서 그 위에다가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그린버그는 평면성이 강조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순수하고 고유한 특징을 가진 예술작품으로서의 가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런데 로젠버그는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렸는데 언제까지 옛날 미술사를 기준으로 해서 작품을 평가할 거냐. 결과물인 작품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이 작가가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했던 과정에 집중해야 된다. 엄청나게 과한 액션을 했다는 점에서 착안해서 이건 액션 페인팅이라는 새로운 개념, 새로운 장르의 탄생을 알린 예술사조로서 가치를 가진다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서로 내 말이 맞는 네 말이 맞네 하면서 싸우기 시작합니다. 버그끼리. 네, 버그끼리 싸우는데요. 그린버그 입장에서는 로젠버그 저 친구가 하는 말은 연극적인 특성을 강조해서 그림 자체가 갖는 중요성보다 행위에 집중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미술 작품의 본질과 거리가 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로젠버그는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렸는데 언제까지 미술사 붙들고 있을 거냐라고 하면서 고루하다라고 평가를 해요. 세상에 선택을 받은 평론가가 있었는데요. 네. 누구였을 것 같으세요? 제 생각에는 로젠버그일 것 같아요. 큰 틀로 보면 새로운 개념을 설명했으니까 사람들이 더 신선하게 반응하지 않았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린버그가 저는 공감을 합니다. 말을. 왜냐하면 과정에 자꾸 맞추기 시작하면은 사실 우리 창작물들이 아이디어에서 출발해가지고 결국 매체에 맞는 어울리는 표현법으로 하는 거잖아요. 뭐 글은 글, 네. 영화. 그 전 단계에 집중하게 되면 예술에 맞는 네. 표현 방법이 조금 무시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로젠버그의 평론이 조금 더 당시 사람들의 지지를 얻었어요. 왜냐하면 사회가 너무 빠르게 바뀌고 있었고 로젠버그의 평론이 좀 더 지지를 얻으면서 그 맥락 하에서 새로운 예술 장르가 또 탄생하게 돼요. 두 개의 작품인데요. 왼쪽에 있는 건 존 케이지의 4분 33초라는 작품이에요. 피아노를 연주하는 건데요. 4분 33초 동안 피아니스트가 아무것도 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의 행위 예술도 선보이게 되고 오른쪽에 있는 작품은 마리나 아브라모비치의 예술가가 여기 있다라는 작품인데요. 이렇게 예술가가 앉아서 관객을 그냥 빤히 쳐다봅니다. 근데 말도 안 하고 뭐 어떤 제스처를 취하지도 않고 그냥 쳐다만 봐요. 오른쪽이 더 작가 같은 느낌이 아우라가.
이게 근데 사실 뭐 별게 없잖아요. 그냥 쳐다볼 뿐인데 이게 무슨 작품이냐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당시 이 퍼포먼스에 참여했던 관객들은 마리나 아브라모비치와 눈을 맞추면서 왜인지 모르겠지만 감동을 받아서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크게 힘들어하면서 후유증을 호소하기도 하고 이런 모습들이 좀 많이 있었고 하루에 8시간 한 2-3개월 정도 이 전시가 지속됐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이런 고행 같은 예술 노동을 60대의 고령의 몸으로 견뎌내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리 인간 신체의 나약함과 강인함을 보여주는 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는 했어요. 한 번은 미술관의 이제 테이블에다가 무기를 올려놔요. 총이랑 가위, 칼, 톱, 본인이 옷을 입고 이렇게 서서 나한테 뭐든 해도 된다. 저거 본 것 같아요, 인터넷에서. 그 진짜 위험한 상황도 벌어질 뻔했다고, 막 앞에 진짜 흉기 앞에 막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정말 위험했었던 작품이었고, 이걸 통해서 인간 신체의 나약한 도로시 오면 큰일 난다고. 그래서 막 뽀뽀도 하고, 막 네. 페인트도 막 바르고, 막 했죠. 맞아요. 그날 퍼포먼스하고 다음날 아침에 호텔에서 눈을 떠보니까 머리카락 한 이쪽이 이만큼이 하얗게 변해 있었다.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도로시 없는 곳에서 그 정도의 스트레스인데 도로시가 있었으면 진짜 극도의 스트레스가 느껴졌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네. 현대미술의 모습을 정리하면 전통적인 조각과 회화의 영역은 여전히 유지돼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신 조금 더 가볍고 말랑말랑한 모습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뒷샹의 샘과 잭슨 폴록의 액션 페인팅을 계보로 하는 다채로운 예술 작품들이 탄생하면서 조금은 난해하지만 그 안에 파고들면 재밌는 아이디어들이 있는 그런 작품들도 선보여지고 있어요. 진행하면서 댓글을 보는데 어떤 분께서 여전히 현대미술은 노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노답이다라고 덮어놓고 싫어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고 그냥 내 취향은 아니더라 정도로 순화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오늘 또 보면서 네. 재밌는 시간이었고 네. 왜 재밌었냐면 각 작품들이 각자 생각할 거를 계속 던져줘요. 근데 이게 예술 작품인 이유? 아닌 이유? 그게 이제 여러 의견이 있을 거 아니야. 그쵸. 그러면서 머릿속으로 계속 생각을 하게 되고 예술의 본질을 계속 가져가 주면서 표현이 계속 어디까지 변할 수 있는지 과정을 보고 있는 느낌. 앞으로 또 어떻게 변할까도 살짝 맛보기로 가져왔는데 있어요. 레픽 아나돌이라는 작가이고요. AI를 활용한 작품을 선보입니다. 미술관이 소장하고 있는 소장품들을 학습시켜요, AI한테. 그리고 AI가 이제 마음껏 작품을 창작하게끔 만드는데 전혀 입체의 공간이 아니거든요. 이게 그냥 스크린이에요. 그런데 입체 공간인 것처럼 프레임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물결이 요동치게 AI가 연출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모습들이 그 미술관이 소장하고 있는 작품들의 색감이나 조형적인 특징을 파악해서 이 모습을 만들었다고 해요. 저는 사실 이런 영상 작업들 왜 보지? 이게 왜 미술 작품이지? 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이 작품 보는데 영상멍이랄까요? 영상멍이 있었어요. 네, 영상멍이 있어서 너무 빨려들듯이 편안하게 봤어요. 오히려 AI가 만든 게 인간이 만든 인위적인 것과 조금 다른 조악함이어서 생각지도 못한 걸 보여줄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오히려 편하게 느껴지는 것 같았달까? 나중에 내가 작품을 구매할 수 있다면 레피가나돌 거 한번 사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런 것도 있어요. 왼쪽에 있는 작품은 에두아르도 칵이라는 예술가의 GFP 버니라는 작품인데 살아있는 토끼의 DNA에 형광 단백질을 주입해서 형광 토끼를 만든 작품이에요. 바이오 아트라는 예술 장르로 다양한 모습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살아있는 거라고요? 네. 단백질이 분해될 때까지는 저 상태인 거예요. 아이고. 윤리적인 이슈가 당연히 언급이 따라올 됐고요. 수밖에 없고. 네, 따라올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예술을 통해서 어디까지 보여줄 수 있을까를 좀 실험적으로 하는 예술 장르가 있고 이게 장르예요. 바이오 아트가. 네. 오른쪽에 보이는 인공 두뇌는 필립 파레노의 막이라는 작품인데요. 전시장 바깥에 설치된 조형물이에요. 기온이라든지 습도나 풍량, 소음, 대기 오염 정도 이런 것들을 측정해서 미술관 내부로 데이터를 보냅니다. 그러면 미술관 내부에서 그 데이터를 받아서 이 데이터라면 이런 소리가 지금 안에 있는 관객들에게 적절하겠다. 가장 최적의 소리를 미술관 안으로 흘려요. 독특한 시도들이 현대미술에 계속 이어지고 있고 오늘날의 현대미술은 너무나 다양해지다. 다양해지고 방법이나 있습니다. 이런.
사실 저는 현대미술을 원래 좋아하는 사람이고 업으로서 이런 작품들을 공부하고 분석하고 글로 쓰는 일을 하고 있는데도 쫓아가기 벅찰 때가 가끔 있어요. 벅찰 때 어떻게 합니까? 잠깐 쉽니다. 잠깐 쉬고 그쵸. 벅차면 쉬어야죠. 잠깐 쉬어야 돼요. 안 그러면 체하거나 좀 나가 네. 떨어지거나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관련전데도 벅차고. 그럼 속으로 막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이딴 게 예술? 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어요. 개인적으로. 완전 진짜 색다른 시도들이 나올 때마다. 있죠. 있어요. 네, 있어요. 좀 짜증이 나게 되기도 하는데 사실 처음에 예술을 시작할 때는 재밌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게 점점 사람들이 좋아하는 쪽으로 막 붙고 이제 갈라지기 시작했던 것 같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계속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고 하는 거를 이제 순수하게 계속 남아있었던 게 이제 순수 예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다시금 각각 이제 분화돼서 갈라져서 이제 있었던 뭐 연극이나 만화라던가 애니메이션이라던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영역으로 이 순수 미술이 다시 또 퍼져나가면서 이렇게 뭉개면서 들어오는 느낌이 듭니다. 짬뽕이 돼가지고 뭔가 새로운 게 툭 하나 나올 것 같다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보시는 분들도 예술이, 현대 예술이라는 게 조금 멀게 느껴졌는데 이런 거 보면서 좀 더 가까이 되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좋은 시간 됐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정우 에디터님 오늘 소감 딱 들어보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침착맨 채널에 제가 너무너무 큰 애정을 가지고 있어서 처음 섭외 연락 받고서 너무 꿈 같아서 되게 놀랐었고요. 여기 오는 길 내내 네. 이거 사기 아닐까라는 생각을. 사칭. 네. 심지어 침착맨 채널에 공지가 올라왔는데도 못 믿겠는 거예요. 네. 그만큼 너무 좋아하는 분이어서 열심히 준비를 해왔는데, 여러분들 그리고 광장님께서 너무 좋고 여러분들도 좀 재밌는 시간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오늘을 계기로 현대미술을 조금 더 너그러운 시선으로 바라봐 주시고 한 번쯤은 즐겨보시면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즐거웠고요. 네. 또 저희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네, 오늘 감사했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